2017년 19대 대선 때 회자되었던 당시 문재인 후보의 좌우명은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였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이 문장은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의 캐릭터로 자리잡아 그에겐 원칙주의자라는 수식이 붙곤 했습니다. 때론 답답해 보이는 느린 행보도 편법을 거부하는 강직함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이재명은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말들은 단지 새해 덕담이라고 흘려듣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해 통합의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적 관점으론 통합이 아니라 대립을 촉발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겨온 것이 그동안 이재명의 행보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적 관점으로 본다 해도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축출해댄 끝에 이뤄낸 일극체제를 통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워딩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원칙에도 상대주의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것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거짓에 거짓으로 대응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야, 벌써 1월달 다 가버렸네. 네, 1월 훌쩍 사라졌습니다. 뭐 진짜로 이거 좀 느낌이 좀 그런데 하는데 진짜 휙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한 것도 없는데. 네. 뭔가 심정적으로 되게 쫓기는 심정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길게 느껴진다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지난주 그 연휴 마지막 날 이재명이 이제 평산마을을 예방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 이제 미리 이제 뭐 며칠 전부터 간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좀 약간은 좀 빌드업 과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 김경수가 이제 메시지를 하나를 냈기 때문에 예.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방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사고가 필요하고 뭐 또 그 축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지금 탈당자들 네네. 복당을 허용하라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도 살짝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메시지 나오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SNS에서 이제 김경수 비난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점을 찍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측을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30일날 뭐 이재명 평산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틀리진 않았죠. 그래서 내신 메시지가 뭐 이런데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여전히 그 뭐랄까 민주당 정파성에 치우친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많이 실망스러웠다. 아, 그렇죠. 네네네. 이거 좀 더 국가적 전 국민적 그러니까 전 국가적 관점으로 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뭐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인터뷰에서 적었지만은 뭐 하기가 그 찾아간데 또 면전에 대고 또 날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눈치 보고 할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놓고 뭐 비판을 이 얼굴 앞에다가 대고 하지는 못하셔도 이 정도 립 서비스는 너무 후한 거 아니냐?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립 서비스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트로를 써봤습니다. 진심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원팀론이라는 게 또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원팀론을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팀이라는 게 그냥 이제 뭐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포용이다. 이제 승자가 패자를 포용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원팀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보인 행보는 뭐 승자의 어떤 관용 같은 거 한 번도 없었잖아. 이겼으니까 꿇어 이거였잖아. 꼬우면 꺼져 이 새끼야 그거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는 참 뭐 현실 인식이
관점이 달라서 인식하는 현실이 다른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 철저하게 민주당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건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봐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생각해봐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루리업 같은 데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때 이제 그 대통령님이 지난 대선 때 0.7%로 졌기 때문에 그 0.7%를 다시 이제 그 0.7%가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떠나간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만큼의 사람들만 통합으로 더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으면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0.7% 강조한 게 뭐 이재명 엿먹이려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먹인 거다. 예. 그건 그 뭐 저기 보니까 그 권수룩 기자도 그 말씀을 하셨던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대통령님을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분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그렇게 돌려가기 같은 재능이 1도 없는 분이죠. 그렇죠. 스트레이트한 분이죠. 스트레이트지. 네.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돌려서 깐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뜻을 숨겨놓고 깐다.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여러모로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그 정체성에서 그렇게 지우지를 못한다는 게 그래서 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미 많이 좀 그때 그때가 언제였지 대통령님한테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던 게 최근에 있었잖아 한번 계기가 있었잖아. 아 그 뭐야 탄핵 인용이었던가? 체포. 윤석열 예. 체포되고 나서 국민의 승리 국민의 승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던 그 게시글.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 이걸로 진짜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이미 우리가 그 새누리당 만들어서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새삼스럽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근데 또 이제 또 마음 아픈 것도 어쩔 수 없지. 그동안에 그래도 이래저래 많이 이제 심적으로 의지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많이들 졸업하신 것 같아서. 예. 예. 한편으로는 근데 좀 많이 늦었어요. 이 졸업도 사실. 그리고 좀 여기서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제가 이제 인트로에 적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지지를 하고 뭐 따르고 할 이유가 없지만 이분이 남기신 말씀 중에는 간직하고 있을 만한 말씀들이 많단 말이죠.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항상 연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또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막 씁쓸함만 남기지 말고 여기서도 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지금 저렇게 이제 완전히 좀 나쁘게 말하면 당파 성향을 드러내시고 이게 진영주의자로서의 한계에서 못 나신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하신 말씀 중에는 진영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거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되셨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하셨던 진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틀렸나면 그건 또 아니잖아. 그래서 뭐 말씀대로 남기고 인물대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본인 말씀 못 지키셨는데. 그렇죠.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무엇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래 진영주의자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공고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엄청난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개인의 인생에서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운명이다라는 책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해는 하지만 네. 그것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죠. 따라갈 수는 없죠. 네. 우리는 이미 가는 길이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기신 말씀들을 본인은 실천을 못 하셨더라도 우리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쫓아가 봐야죠.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충실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 또 이제 또 그 마음 아픈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 우리 이제 백브리핑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됐는데 MBC 기상 캐스터셨던 이제 오 요한나 씨가 작년 9월달에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네. 하죠. 스스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소식 자체가 이제 쉬쉬하고 묻혀 있다가 이제 지난주 들어가지고 이제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사내 괴롭힘으로 많이 이제 이유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뭐 백브리핑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MBC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거를 그냥 뭐 단순히 뭐 지금 MBC에서 그때 뭐라고 입장문 냈지 뭐 이거를 기회 삼아 뭐 MBC 깔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외부 세력이 네. 외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얘기를 했죠. 네. 이 정말 개새끼들이지 그거는. 아주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MBC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새끼들은 진짜로 뼛속까지 그 진영주의적인 면모만 에 남은 말 그대로 진영주의의 괴물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추앙하는 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이는 태도나 보면은 일관성은 있어요. 진영주의적인 면으로 일관성은 있는 거야. 저런 것들을 세금 들여가지고 뭐 공영방송이랍시고 지원금 줄 필요가 있나 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MBC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오요한나 씨가 돌아가셨을 때 네. 보통은 그 사내 구성원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은 사내 부고를 올리잖아요. 그쪽 보고를 올리죠. 이 오요한나 씨 경우에는 그거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내 부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뭐 고위층이 MBC 내에 고위층이 연관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야기 구질구질하게 만드네. 되게 구질구질해지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미 구질구질한데 네. 뭐 이렇게 더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괴롭힘의 당사자들로 지목된 그 기사 캐스터실의 이제 나머지 인원들에 네. 관한 뭐 지탄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그 유족분들도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그런 식의 이제 막 집단을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누구 하나 막 죽이려 만들고 그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합당한 사과와 반성 같은 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단순하게 누구 하나 나쁜 놈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은 대체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좀 더 그리고 좀 더 이제 공적으로 비판을 해보자면은 MBC 사측의 어떤 태도에 관해서 더 비판을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이거를 뭐 그동안에 그렇게 뭐 자기들이 사회에 공개하면서 온갖 데다 다 비판의 칼날을 뭐 근래 들어서는 억가가 많긴 했지만은 네네.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조직이 정작 자기 내부 일에 대해서는 이따위로 굴 수가 있냐 이거지. MBC 노조 뭐 합니까? 그렇죠. 노조 3개나 있는데. 노조 3개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네. 그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곳이 네, 삼노조. 삼노조. 그러니까 지금 현 MBC 경영진과 네, 그 진영을 달리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쪽에서만 비판 목소리를 내더라고. 이게 이제 세상이 한번 싹 바뀌고 나니까 이제 원래 그쪽이 뭐 이명박 시절에 어용 노조라고 했던 노조인데 그렇죠. 세상이 한번 정권이 바뀌고 했더니만 어느 날 그쪽이 탄압받는 또 그런 위치가 됐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뭐 진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진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이거 진짜 뭐 왕따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의 진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참 딱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우습습니다 진짜. 여기에 뭐 노동권이 어디 있고 인권이 어디 있어요 대체. 뭐 이래놓고는 뭐 또 뭐 PD 수첩 같은 데서 뭐 비판하고 할 수 있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비판이 들어먹힐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방통위원 과방위원장 국회 최민희 그 양반을 좀 끌어들이고 싶어요. 저는 뭐 지난 그 국감 때도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사실 그 이제 뭐 약간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뉴진스 한이 네네. 그 양반 불러가지고 무슨 사내 괴롭힘 당했다고
되도 않는 개소리 처지기게 국회에 판 깔아주고 최민희는 좋다고 와서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사인 받고 지랄했잖아. 근데 이 오유환 씨가 돌아가신 게 작년 9월달 아닙니까? 국감 전이잖아. 국감 거의 바 직전이죠. 네. 뭐 그때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은 이제 다 알 거 아니야.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럼 과방위원장으로서 적어도 입장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진상 조사라도 해야 된다. 뭐 하다못해 페이스북으로 찌끄리기라도 해야지. 뭐 국회 소환 하겠다. 라던가. 국회 소환해가지고 뭐 청문회 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런 정도의 액션을 취해줘야지 정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노동권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사내 괴롭힘 문제 아닙니까? 뉴진스 한이 그 양반은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예요. 수익 수십억 버는 그 변호사 갖다 붙여가지고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 대고 그때 대고 노동권 이지랄하고 있어. 나 솔직히 그때 진짜 진심 같았으면 방송에 대고 쌍욕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거기 대고 막 옹호가 뉴스 팬들도 꼴 보기 싫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뭐 한이한테 뭐 저런 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네. 뭐 하이브의 뭐 회사 임원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실무자라든가 뭐 그런 쪽쯤 되는 사람이면은 수시로 마주쳐야 되고 항상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은 회사 내에 그 다른 그룹의 매니저 아니야. 그러니까. 걔 사실 그렇게 자주 볼 일 없어. 그리고 활동하면. 그건 개인 문제 아니에요. 개인 문제. 나 쟤랑 싸웠어요. 이걸 국회에 들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게 국회에서 그렇게 그거는 국감 시즌에 다뤄줘야 될 문제입니까 그게 대체? 어쨌든 저 뭐 뉴진스 얘기를 별로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길게 하면서 안 좋은 소리만 할 거기 때문에 네네. 매우 안 좋은 소리를 할 게 많기 때문에 제 솔직한 속에 있는 게 다 쏟아내라 그러면은 그래서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최민희 씨는 뉴진스 한이한테 보인 어떤 관심에 10분의 1이라도 얘기 보여라. 이건 당신이 다뤄야 될 문제가 맞다. 그래야 맞습니다. 네. 과방위원장인데. MBC의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모르쇠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면은 뭐 단톡방에서 뭐 진짜 이재명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이거 했다가 최민희한테 밟힌 사람이라 나오고 뭐 근데 뭐 정작 이재명은 최민희 최민희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재명이 이뻐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박찬대 씨 정도? 박찬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제 이재명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오버해서 나대면은 좀 부담스러워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가 주목받아가지고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네. 근데 최민희가 가장 맨날 어그로를 분산시킨 게 아니라 어그로를 끌어서 이재명한테 던져줘. 최민희는.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라 가지고 도움이 안 되지. 왜 정봉주를 굳이 밀어내고 김민석으로 바꿨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김민석이 솔깃한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해주기도 했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물론 정봉주가 이제 구원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제 2017년에는 약간은 좀 화해를 했었거든. 왜냐하면 2017년에는 이재명이 체급이 이만큼 안 컸고 체급도 안 컸고 그치. 정보 채널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봉주는 채널이 제법 컸지 그때. 그때만 해도 위세가 좀 있었으니까. 있었지.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최민희 씨는 과방위원장의 봉분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모르쇠를 못 본 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 비평지로서의 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MBC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간판 떼야지. 간판 떼야죠. 네. 회사 이름을 바꾸든가. 뭐 미디어 오물 뭐 그걸로. 뭐 몰라. 하여튼 미디어자를 빼던가. 뭐 하여튼 쪽팔림을 스스로 알기를 바라는데 뭐 안 그러겠죠. 뭐 이제 진영에 다들 진영으로 해서 눈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거의 뭐 넙치나 가자미 돼가고 있어요. 눈이 거의. 한나라당 어떻게 욕하냐. 옛날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욕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걔네들 한다고 까대던 애들이 예. 똑같이 하고 있네 아주. MBC 아무튼 이 산의 문화는 굉장히 좀 더럽기로 언론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 케이스 아니더라도 방송판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MBC가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소문이 좋은 편은 옛날부터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이제
고향을 잠깐 다녀왔는데 네네. 이제 뭐 고향에 제사 지낼 일이 있어가지고 고향을 다녀왔는데 고향 다녀와서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 계시니까 또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또 대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원래 친윤이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다들. 네네. 그리고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좀 후하게 평가를 하셨거든. 대체로 보면은 다들. 지금 뭐 어제 내려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홍준표는 또 다들 까시더라고. 저 못되린가 몹쓸인가 아니라고. 그리고 오히려 김문수를 높게 평가하고 그런 이제 좀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좀 여론의 성향을 보고 왔는데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벗어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대구 내려가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충돌을 할 일이 없긴 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딱히 내가 이제 쉴드 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좀 저도 약간의 이제 스탠스가 또 바뀐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편안한 거야. 보면 이제 막 좀 억가스러운 그런 말씀도 어른들이 많이 하시거든.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도 뭐 딱히 막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디테일들은 제껴놓고 보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그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뭐 이재명이 뭐 저렇게까지 큰 거에 대해서 책임론을 이제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문재인 대해서는 대통령 책임론? 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 뭐죠. 그 하기도 하고 있는데 저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몰라. 네.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는 건 아는데 뭐 이제 그 친민주 진영 성향이었던 제 형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이재명 그 새끼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재명이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냥 안 되지가 아니라 저 새끼는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강변을 하게 됐는데 어제 제 스스로 이제 좀 그랬던 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 관해서 토픽을 이재명으로 딱 던져놓고 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그 모든 주변 사람들 다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전문가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호구맨 모드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거의 라이브 TV 녹음하는 라이브를 거기서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구 출장 다녀오셨네. 거의 이제 호그맨과 저의 원래 본래 캐릭터의 무라일체화가 돼버렸다. 더 이상 이제 이걸 캐릭터라고 부를 수 없게 돼버렸다. 저도 이재명이 한해서는 딱 던져놓으면은 거의 막 대본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대본 없는 라이브잖아. 그렇죠. 근데 수르륵 나와 진짜로. 우리 다들 그러니까 몇 년을 지금 유지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온갖 것들을 막 듣는 분들 이제 진짜 어른들이나 뭐 제 형이나 좀 듣는 입장에서 좀 이상했을 거예요. 저 새끼 뭔데 저런 것까지 알고 있냐 뭐 저새 연구원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저거 뭐야 싶을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나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어제 좀 고향에서 좀 위험하다 싶었던 게 이 부정선거 선거 부정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짜뉴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침투해 있어요. 시중에 심각하게. 뭐 김문수를 지지하시고 홍준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그쪽 정보에 쏠려 있으실 거라고. 근데 이제 드는데. 그것도 좀 온도차가 있긴 한데 의외로 이제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막 구분을 하시더라고. 이제 좀 내가 그래서 확실히 내가 부모님을 좀 닮긴 닮았나 보다 물려받았나 보다 싶었던 게 그분들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이제 폰명이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거 이제 강의한다고 했었거든. 네. 뭐 그런데 나간다고 하시는 말씀은 들었는데 요즘은 구글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폰으로.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뭐 뜨면은 아버지가 이제 한번 대통령 나가셨대. 예전에 뭐 나오나 죽었다 그랬는데 그런 걸 유튜브에서 그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도 많아요 보면은. 네네네. 그죠.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구글링을 해봤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퍼진다는 걸 알았다. 근데 그거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좀 이거 뭐지 싶은 건 다 구글링을 해본다는 거야.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게 나오면은. 이건 칭찬해드려야 마땅한. 아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의심하는 그런 그
그런 그 습성이 유전자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건 제껴놓고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음모론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침투해 있어요. 퍼진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거는 진짜로 사회적인 그 신뢰 문제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앞으로 이제 김호준이랑 예전에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두고두고 계속 이 가짜뉴스에서는 반박을 하고 그 보이는 족족 계속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재명보다 더 큰 적일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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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이 뭐 지금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 부정 관련해 가지고는 제발 좀 사실관계를 잘 짚어가지고 명확한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또 선관위는 또 잘못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뭐 네. 선거 부정 음모론 자체를 처벌하겠다. 그런 법안을 지금 국회 행안위에 이제 뭐 요청하겠다. 그렇게 이미 입장이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을 뭐 발의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개새끼들이라니까. 할 거면 그냥 허위사실 유포자를 확실하게 잡으라고, 확실하게 다듬으라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아예 입도 뻗고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실제로 그럼 부정선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저는 이거 발의돼가지고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된다고 해도 이거 위헌이야, 위헌. 예, 헌재 가면은 네. 위헌 받을 것 같아요. 위헌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또 헌재에서 통과시켜주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무슨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뭐 그럼 선거 부정은 지금 나와 있는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뭐 대부분 그동안에 해명되기도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다고 해도 선거에서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뭐 앞으로라도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리 부실은 무조건 웬만하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입도 뻗고 못하게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로 무슨 이 새끼들도 지금 뭐든 날 테니까 뭐든 날 땐다고 다들 파시스트적으로 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굴면 굴수록 사람들은 또 선관위 실의를 못하게 되는 거고 저 새끼들 정말로 선거 부정 저질렀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라고요. 니네 자꾸 그러면 재수없이 진짜 불타 없어진다. 진짜 그러니까요. 얘네들. 의혹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요. 사람들 입을 틀어막으려고 들면 어떡하냐고.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제대로 중심 잡는 인간들이 몇 없구나. 뭐 좀 최상목 고난대행 정도나. 결국 저는 이제 고향 가가지고 최상목 고난대행 칭찬 엄청 하고 왔거든. 난 저 양반이 윤석열 남은 임기 다 채웠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해줘갖고 다들 이제 떨떠름하길래 아니다. 저 양반 되게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고 괜히 막 스펙 막 읊어줘 그래가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좀 그것도 또 생각해 보면은 저 새끼 최상목 지지자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은 그랬어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밀려나긴 했는데 제일 괜찮은 사람이 이낙연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낙연은 다르다. 민주당 일찌감치 적고라지 나기 전에 일찌감치 계속 얘기를 해왔다. 조국 반대한 사람도 이낙연이었다. 막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보니까 그랬냐고. 그런 이제 잘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쪽에서 워낙 준비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뭘 하나라도 하면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는 아무튼 너무 많이 깊게 침투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래저래 각자가 대민 접촉 반경을 넓혀가지고 그런 거 보이는 건건이 이게 다들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른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유튜브 보시지 말고 그냥 저기 종편 보시라고. 그 말하면서 내 스스로 되게 이율배반적이다 느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종편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덧 유튜브보다 종편이 낫습니다. 상황이 변했죠. 네. 그래서 MBC 절대 보지 마시고 유튜브 절대 보지 마시고 종편 보시라고. 요즘 같으면은 이제 종편 중에서는 채널 A 정도. 뭐 TV조선이나 채널 A랑 비슷하지 않나요? TV조선은 잘 안 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좀 보다 보니까 채널 A가 지금 좀 많이 익숙해지긴 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의 좀 가짜뉴스에 대해서 많은 좀
디테일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네네. 사람들이랑 많이 그 스킨십을 하면서. 아니면 역시 전통의 KBS 네. 보면은 가장 무난할 겁니다. KBS. 아무튼 MBC는 버려야 된다 이제. 네네. MBC와 JTBC가 요즘 제일 위험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토크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이 신입사원분께서 이제 SNS에 올리신 글 중에 이제 업무의 고충에 관해서 올리신 글을 하나를 제가 좀 봤는데 좀 인상 깊어가지고 말씀을 약간 드리자면은 웰컴퓨터 보통 사안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 몇만 원 정도 DC를 해준다든지 이를테면 조립비를 깎아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택일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조립비를 깎아주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마우스 장패드부터 해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사은품들을 준다든지 그 이제 그 깎아주는 금액보다 약간 그거에 상하는 약간 그것보다 약간 시가로는 조금 더 되는 물품들을 챙겨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택일할 수 있게 해주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제 관점에서 보면 진상 손님인데 네네.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립할 때 와가지고 택일하시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DC 해주는 걸로 선택을 하셨대. 네네. 그리고 이제 출고될 때 물건 받으러 와가지고 사은품 왜 안 주냐고. 이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냥 막 그 손님하고 신랑이 버리기 힘드니까 그냥 네네. 사은품 챙겨 드렸다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올리신 걸 봤는데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뭐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 뭐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웰컴부터의 보통 사안 행사는 약간의 DC나 어떤 그 추가적인 물품 챙겨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게 옵션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두 개 다 받겠다, 두 개 다 챙기겠다, 뭐 두 개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네네. 저희 유능한 사원분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네. 우리 웰컴퓨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 그리고 생강청 지금 열심히 생산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라면가까에서 다음 또 식빵 나올 때 언제 식빵이 나올까? 과연 누가 빵에 갔을 때 식빵이 나올 것인가? 아,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빵이 갔는데 왜 식빵 안 나왔어요? 윤석열 빵. 네. 아, 그러네. 윤석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아, 근데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해져가지고 좀 지나가가지고 네네. 그렇긴 하죠.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그리고 송영길 다시 법정 구속될 때도 빵이 안 나왔네. 그래 보니까 아, 그때는 시즌이라서 소영기 보석이었나? 보석으로 나왔다가 이제 2심하면서 다시 법정 구속돼서 들어갔죠 지금. 재입감. 네. 그건 더 힘들 거야 아마 나왔다 다시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렇죠. 더 힘들죠, 힘들죠. 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네네. 이분 의외의 인물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1월 25일째 이제 중앙일보에 이제 남경필 인터뷰가 하나 실렸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들 감빵 가자 감사합니다. 남경필 전두환 손자 고용한 이유. 전두환 손자분 그분 그 마약
그 중독됐다 치료받으신 분 전 뭐지? 이름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자꾸 전우영이 생각나지? 이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전우영이랑. 아무튼 이제 그분을 이제 지금 이제 남경필 씨가 고용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기사 타이틀인데 지금 이제 이 양반이 그 지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율주행 기업 포니링크라는 이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로 있고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 단체인 은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 또 대표로 있습니다. 은구가 뭐냐? 은구가 영어로 치면은 NGU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구고 한자로도 이제 뭐 은혜 은자에 구원할 구자 해서 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네버 기브업의 약자 NGU는 네. 은구고 이제 한자로는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경필 씨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6개월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치료감호소에서 있고 마약 치료해야 되니까 올해 10월에 이제 석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앞부분에 이제 이 뭐 마약 중독 같은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남경필 씨가 이제 이혼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혼하면서 그 스스로도 어떤 뭐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좀 마인드가 있었고 그래서 아들들한테도 좀 이제 뭐 교육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맞으면 좀 이제 뭐 채찍질을 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 아드님 같은 경우도 원래 신자였대. 교회 다니는 신자였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방황하면서 그런 신앙을 잃게 되면서 의지하게 된 게 약이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몰아세운 게 결국은 저렇게까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남경필 씨 스스로 이제 자기 많이 자책을 하면서 아드님한테 사과하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점들이 일단 저는 좀 와닿았던 게 좀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는 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 탓을 안 하고 자신의 잘못도 네. 돌이켜봤다. 네. 그런 점에서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서도 이제 뭐 원래는 남경필 씨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인터뷰에서 정치 이야기를 좀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 대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를 이런 게 정치다라는 뭐 어떤 게 정치냐 그런 식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나는 정치는 안 한다, 명확하게 안 한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요새 너무 정상적이지 않아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을 보면 참가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양극 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납득 못하는 상황에 급기야 서로 간에 피를 보는 이런 쪽으로 갈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네. 이런 점에서 인식이 별로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는 거죠. 네. 뭐 사실상 좀 총칼이 없을 뿐이지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인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폭동까지 벌어졌었고 그 폭동에 관해서 사실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막 폭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솔직히. 네. 그 이제 물론 폭력 소요 사태가 있었던 거 사실 그 폭동이라고 정의해도 뭐 부족하지 않은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 관해서 이제 그분 누굽니까 요즘 그 강사분 전한길 전한길 씨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나 그런 인간들은 그 폭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니들 과거에 뭐 좀 미문화원 들어가서 한 거 그건 뭔데 그러면은 대체. 그거 테러지 테러. 네, 테러지. 자기들도 과거에 그래놓고는 저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폭도로 몰아버리면 되냐. 문화원 안에서 정청래 들은 그 사람들 감금도 했었잖아. 인질로 이렇게 삼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그 지금 민주당 측에서 그 이제 그 법원에서 소요 사태 벌인 사람들을 폭도라고 몰고 있는데 민노총애들 지랄한 거 폭동이라고 안 하잖아. 네. 경찰 공격하고 도로 점거하고 했던 거 폭동이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MBC 애들 같은 거지. MBC 애들 같은 거죠. 네. 그걸 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민노총도 폭도라고 부르고 거기도 폭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똑같은 잣대를 적용시켜서 보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소위 사태 일으키는 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그때 법원 그렇게 법원 깨부수고 해가지고 남은 게 뭡니까 대체? 그거 깨부술 때 깨부수는 사람들 잠깐 스트레스 해소는 됐겠지. 그죠? 근데 기물 파손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이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50 몇 명인가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다는데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저쪽 유튜버는 또 이제 그 사람들 사식 넣어줘야 된다고 돈 걷고 있더라.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장사 도구로만 이용당하고 대체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 과거 학생 운동에 관해서 그 당시에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어떤 반감 같은 거, 그러니까 뭐 87 세대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넥타이 부대가 나오고 해가지고 동조하면서 그 이제 87 항쟁이 마무리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때 이제 동조한 넥타이 부대도 있었지만 다들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건 또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전두환 시대 때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걸로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한 건 학생들이 벌이는 어떤 시위들이 그냥 소요 사태로만 보였던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관점에 따라 가지고서 뭐 이제 그 관점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의 관점도 있었던 거였고, 근데 좀 그때 이제 그렇게 봤던 사람들의 관점이랑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법원 정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뭐냐 이거야 대체. 그냥 서 있는 곳이 다르면 같은 행위라 그래도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평가하는 게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잣대가 필요한 거다.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거다. 사실 그래서 법이 그 일관된 기준이라는 게 바로 법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누구냐? 그걸 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 놈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긴 공수처 이전에 사실 민주당이 민주당이 시작했죠. 마찬가지죠. 네. 입법 남발해대면서 네네. 계속 이재명이 법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네. 온갖 이상한 법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으니 계속 입법되고 그 계속 거부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뭐 그 윤석열의 계엄이 터지고 나서도 네. 이제 다시 부랴부랴 막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고. 그렇죠. 갑자기 태도 바뀌어가지고 예. 급태도 바꿔가지고. 그런 다음에 권한대행 날려버리고. 그렇죠, 뭐.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협박이지 않습니까? 네. 최상목도 날릴까 말까. 날린다. 너 날릴 거야. 막 너 날릴지도 몰라. 막.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느 정도 지금 여론조사가 구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처박히니까 네네. 이거 안 되겠네 싶은 그런 그렇죠. 걸 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질문이 이래요. 6년 전 정치에서 은퇴했을 때 적대 정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더 심해졌다. 이런 질문에 그렇죠. 대해서 네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거 좀 이제 뭐 이 당시에 남경필 지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속사정 같은 건데 뭐 사실 내가 은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오늘 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기도를 2번 공개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도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지사를 민주당 인사를 이제 데려와서 부지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지사는 이제 남경필이었는데 네네. 이 경기도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였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갈등을 줄여보려고 네. 이제 그 경기도 부지사를 네. 민주당 출신을 영입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경기도정을 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와가지고 그걸 이제 연정을 배워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경기도를 2번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임하셨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뭐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연정 꼭 하세요라고 했더니만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선 후에 이제 그 남경필 지사한테도 제안이 들어왔대요.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면 안 되냐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남경필 지사가 이제 그건 안 된다. 이건 이제 당대당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하려면 이제 당의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좀 연장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정말 당대당으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소식이 없었다고 해요. 예, 소식이 없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서 이제 적폐청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네, 그렇죠. 그걸 내세우기도 했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남경필 지사가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뒤집혀지면 이제 똑같이 해줄 거다. 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복수가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네, 복수가 복수를 낳는 네, 그런 악순환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경필은 나 같은 중도적인 사람이 정치를 해봐야 계속 주장하는 사람으로 끝나겠네. 시대를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내가 할 일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은 정계 은퇴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남경필 씨의 말을 사실로 이제 뭐 전제를 하면은 여기서 약간 또 이제 대통령님 어떤 진영주의자적인 면모도 좀 보입니다. 보면 남경필한테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당대당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여기서 저는 좀 약간 진영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사실 뭐 연정 못할 거 없잖아요. 통 크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 당시에 만약 그래서 국힘한테 정말 제안해가지고 어떤 연정 차원의 인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는 면에 있어서. 하다못해 이제 왜 처음에는 네, 그게 있었잖아요. 바른미래당이 있었잖아. 그렇죠. 밤이다. 이제 새누리당을 뛰쳐나온 네. 그 사람들. 네, 얘네들이 좀 어떻게 좀 끼고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남경필도 처음에 그 지방선거 직전에 다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지. 미래통합당으로 재입당하기는 했지만 네, 같이 탈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도저히 밤이당으로 이게 승부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거든. 네,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네네, 미통당. 네. 바른미래당이라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스틸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아니면 좀 이제 저도 좀 아쉬운 게 남경필 뭐 그 도지사 연임에서 떨어지고 나서라도 네네. 그때라도 대통령님이 어떻게 좀 제안을 해가지고 어떤 뭐 내각의 일원으로 좀 잡아 불러들인다든지 했으면 어땠을까. 그 모양새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들 때문에 좀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네. 됐겠구나. 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그게 당대당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연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남경필 개인으로 좀 포커스가 쏠릴 가능성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통합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게 대통령님의 어떤 균형주의적인 면모만으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약간 정무적인 감각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독일이 이제 원래 패망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새 질서를 만들어냈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럴 시간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먼저 뽑고 지도자의 권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막 토론하고 이제 뭐 사회 재건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국가 철학인 자유와 민주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철학과 87 체제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이거 이낙연인데 남경필 씨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그냥 정치는 안 해도 되니까. 아니 근데 정치 안 할 거면 뭐하러 와? 와가지고 좀 후원금도 좀 내주고. 후원금. 좀 스피커도 좀 해주고 하면 좋잖아. 근데 뭐 끌어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은 드네요. 네, 네. 뭐 마약 퇴치 운동 같이 합시다. 그렇지. 그런 것도 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자가 발견했냐 물어보니까 뭐 지금부터 국민들이 눈 뜨고 찾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라고 말 안 흘려도 돼. 이낙연 대표님이 딱 그런 분이니까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뭐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한 거는 많지만은 아니 근데 오라고 해야 오지. 우리가 오란다고 뭐. 현 대표님한테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여러모로 남경필 씨는 좀 괜찮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재평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네. 경기도지사 뭐 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 관점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정말 현재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네. 87 헌법을 바꾸겠다는 명백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새 질서를 만들어낼 시간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라도 그렇죠. 이제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흘러온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현실에 맞춤 방법론이 이제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론이 그거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민주주의적인 그 태도가 다들 아직 체득되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네네. 지금 근래 들어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좀 더 지도자가 이제 지도자가 어떤 지도력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확실히 연 대표님밖에 없다. 연 대표님이 남경필 씨가 말하는 이 묘사하는 이 지도자상에 부합하는 인물이 연 대표님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기한에 관해서도 연 대표님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정치 철학에 관해서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딱 여기 제일 적합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보여주신 부분이기도 하죠. 뭐 저번에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대주의와 관용. 지금 남경필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상대주의와 관용이에요. 사실 이게 바로 상대주의와 관용이에요. 그렇죠. 다름에 대해 인정한 게 상대주의고, 근데 뭐 다름에 대해 인정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게 관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원칙이니까. 자, 그래서 이 남경필 씨 인터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월 25일자 기사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모로 좀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한때 대항마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이제 좀 남경필을 재발견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여전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것을 제어하긴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뭐 이찍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그래요. 뭐 이재명 떨어뜨리려고 억지로 찍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남경필 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물 대 인물로 놓고 보면은 확실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찍을만 했어요.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거지 같은 거 내놓고 그냥 민주당이라고 찍으라고 추미애가 그때 강압을 했지. 네. 아유. 근데 뭐 경기도가 또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으니. 네. 어쩌겠습니까? 네, 어쩌겠습니까? 네. 부채만 지금 쌓이고 있고. 뭐 김동연이 열심히 치워야죠. 별로 오래 못 치울 건데 못 치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냥 딴 사람한테 줘버릴 것 같은데. 네. 그 계속 사람 폭탄 돌리게 될 것 같아. 경기도는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한 방에 못 털어. 그거 양이 꽤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털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에 거쳐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역민들이 점점 이런저런 수당에 지금 절여져 가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에 강단 있게 쳐내면서 이렇게 그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경기도지사가 과연 있을까 모르겠어. 글쎄요. 네. 일이 정말 크게 불거졌을 때나 가능한 얘기겠지. 진짜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준으로 재정이 악화됐을 때나 한번 꺼내볼 수 있겠지 그런 얘기는. 자 이제 이어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중립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기사를 볼 텐데. 먼저 이제 지난주 1월 26일 날 우원식이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 이제 마은혁 그 선임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제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은혁 관련해 가지고 뭐 마은혁 임명이랑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의혹적이나 비판에 관해서 공식 성명을 내는 거죠? 난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은혁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네. 마은혁이 이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최상목이 딱 드러내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 국힘 추천 한 명하고 이제 민주당 추천 네. 한 명 이렇게 두 명만 딱 임명을 하고 네. 마은혁은 싹 도려내가지고 일단 대기. 합의해서 다시 들고 오십시오. 이거지. 네. 기존 윤석열 스탠스와 비슷한데 윤석열은 그냥 3명 다 안 받아버렸는데. 한덕수. 한덕수가 3명 다 안 받아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절충안을 낸 거죠. 예. 두 명은 뭐 어차피 각자 한 명씩 추천하는 그렇죠. 거니까 여야가. 네. 그래서 이 두 명까지는 오케이. 네. 그래도 마지막 한 명은 협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지. 원칙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우원식이 하는 얘기를 더 보면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 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구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 때문에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별로 도움이 되는 말이 거의 없어. 문장들이.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구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다.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그 국회의장님. 네. 헌정 질서를 복구해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네. 야, 이 아저씨 이거 그냥 막 슬슬쩍 넘기려고 그러는데 일단 공식적인 추천 절차는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민주당 단독으로 했습니다. 네. 그 국힘이 거부했죠. 예, 국힘은 째버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우기기로 2명 니들이 낀 까놓고 무슨 인사청문회를 하냐 이러고 그냥 거부를 네.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굉장히 정당하게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 합의가 안 된 거지 예. 사실. 이런 상황이니까 최상무 권한 대행도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고서 이렇게 네. 임명을 유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꼭 구인이어야 되나? 이거는 제 기억이 맞으면 박근혜 탄핵 때도 8명으로도 했었죠 그때. 그때 그러니까 9명이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왜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죠 임명을 했죠. 대법원장 추천이었나? 하여튼 예, 헌법재판관 네. 한 명을 임명장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탄핵. 그때 막 민주당이 막 건드리지 마, 씨. 그렇죠. 야 임명 건드리지 마. 그렇죠. 네. 어디 건방지게 권한대행이 그렇지. 대통령인 척 하려고 네. 가만히 있어 너 막 이래가지고 그때 9명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뭐 탄핵하려면 꼭 9명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를 이렇게 막 스리슬쩍 바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제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헌재에 관한 논란 자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야 합의입니다. 합의. 그렇죠, 합의죠. 그리고 마은혁이라는 이분이 좀 그래요. 많이 그렇잖아요. 이 양반 그 과거 전력 보면은 그렇죠. 좌빨 아니야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좌빨 아니야. 많이 그런 사람이잖아. 네네. 지금 헌재 구성원 보면 우리 법 연구회가 5명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3명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한 사람 중에 지금 2명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영배 재판관, 네, 이미선 재판관.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그 국회 몫으로 해가지고 3명 중에 이제 그때 아무튼 그래서 그 좌파 성향이 총 6명이 들어갔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헌재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성비가 많이 안 깨졌어요.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국힘 쪽에서 보면은 이거 문제 있다라고 뭐 편향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념에 관한 거는 빼고 생각하는데 네. 빼고 생각하더라도 네, 우리보 연구회 쪽 출신이 너무 쏠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보 연구회가 이제 판사들 중에서 네. 그렇게까지 다수는 아니라는 게 네. 국민의힘 쪽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도 너무 우리보 연구회 사람 많은 거 아니냐.
너네 너무 대놓고 우리 법 연구에 몰아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 할 만하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그 판사기에 그거라 그러잖아. 그 뭐 예전에 그 하나회 하나의 판사기의 하나회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면은 막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이거 좀 많이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헌재 구성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양당 추천 인사로 이렇게 채워 나갔는데 보면은 다들 자기 입맛에 맞는 이념 성향이 충실한 사람들로만 추천해서 계속 채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념 간의 어떤 균형을 그걸 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법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그 결국은 정파적인 그런 면들이 자꾸 고려가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게 네. 불거지긴 했는데 사실 헌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은. 네. 사실 이렇게 들여다볼 일이 자주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헌재 들여다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뭐 그래서 뭐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 우원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동안에 선 넘어온 게 누군데 대체. 그러니까요. 국회의장님 선 좀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담 넘어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선 막 넘으려고 그러시면 그거 다 까먹었어 이제. 곤란합니다. 아니 그때 잠깐 반짝하고 좀 떴다가 지금 다 까먹고 지금 없어. 그럼요. 왜냐면은 그냥 하던 일 민주당의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과 함께 다시 이제 본래 위치로 복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하나 봅시다. 이놈의 파이낸셜 붙으면 요즘 자꾸 네네. 그 파이낸셜 투데이였나 거기가? 네, 파투. 예. 그 언론사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는 그 이상한 언론사는 아니고 아닙니다. 예. 27자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파성 강한 출신들 집중돼 헌재 직원도 지적한 헌재 중립성. 그래서 이제 헌재 직원 중에 한 명 인터뷰 기사예요. 이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네네. 헌재에서 근무 중인 현직 사무관 A 씨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SNS 글을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두 재판관이 이제 문영배랑 이미선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기회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4월 안쪽으로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또 이재명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사실상. 단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기 위해 지금 현행 재판관 임기 끝나가는 재판관이 임기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근무 중인 이 사무관이 얘기가 또 이게 있는데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인용 같은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 듯 싶다. 네. 우리들도 자칠까 무섭다. 네. 근데 이제 인용만 그런 게 아니라 반대가 돼도 그럴 겁니다, 아마. 반대가 돼도 이것도 심각하죠. 네.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는 양쪽 진영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번에 법원 정부했던 그 사람들은 폭도라고 부르는데 걔들도 폭도예요, 사실상. 언제든지 폭도가 될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분들도 잠재성이 충만하죠, 아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야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을 할 것이고,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서 문제라면 정치권과 연이 없는 중립적인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진행하면 된다. 연구관 출신. 네, 그렇죠. 이상한 정치권에 둘 다 있거나 아니면 우리법 연구 이런 사람들 계속 꽂아 놓으면 문제가 되죠, 사실. 이게 그래서 좀
이 점에서 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선이 잘못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좀 많이 화가 좀 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실드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이제 문영배가 지금 욕을 내서 탈탈 털렸죠 많이.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트위터랑 지금 페이스북 털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이재명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잖아. 그렇죠. 89년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요 이제 뭐 18기 동기 좀 뭐 개딸이로 보자면은 이재명 외에도 정성호, 조홍청, 문무일 등이 다들 동기입니다. 문무일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네, 총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그 트위터에서 이제 과거에 진보 성향의 글 남겼던 것들이 많이 재조명이 됐고 이재명이랑 또 이제 친분 이 오간 그런 흔적들이 페이스북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재명이 팔로잉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리고 페북에서는 뭐 만화님은 잘 계십니까? 뭐 그런 인터뷰도 그런 이제 멘션도 남기기도 하고 이재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트위터에서 먼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팔로잉을 풀었어. 이렇게. 네. 풀고 갑자기 문영배 재판관은 계정을 날려버렸어. 계정을 폭파시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막 다 찾아낸 거야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의 만화님 댓글이 네.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뭐 과거를 막 수정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 부질없다. 네, 우습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임명 헌법재판관들을 좀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임명한 3명이 유남석, 이미선, 문영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이미선. 예.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미선, 문영배 이 2명이고 뭐 다들 이제 좌파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중에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 양반은 좀 문제가 많아요. 네네네. 이거 그러니까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인사를 어떻게 통과시켰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남편이 주주로 있는 이테크 건설이라는 코스닥 등록사가 있어요. 네네. 이 회사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해서 민사소송 재판을 이미선 재판관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됐습니다. 네. 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맞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 남편이 주주로 있기도 했고 이미선 재판관 본인도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해충돌인데 그렇죠. 제대로. 이거 하면 안 되죠. 와 이거를 하게 놔뒀단 말이지.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게 그 보험회사가 이 이테크 건설에 제기한 민사 소송이었는데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네네네. 이래버리면 이해 당사자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비판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 갖고 있었냐면은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은 9,200주, 네. 당시 약 11억 7,400만 원 네. 정도 갖고 있었고 이미선 재판관은 1,432주 갖고 있었고 이게 이제 당시 1억 8천만 원 1억 정도. 8천 정도 네.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 이후에 이제 각각 그 주식 보유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은 1,400주에서 1,900주 가까이 늘어났고 네. 남편은 9,200주에서 이제 15,700주로 이제 주식 보유량이 증가했는데 근데 주가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떨어졌으니까 이거 확 주워서 그렇죠. 모았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민선 이 양반이 그래서 주식에 처음에 돈 태운 게 뭐 2억 얼마였는데 나중에 42억까지 불어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거의 수익률이 2,800%그 정도 나와가지고 당시 이제 국회 청문회 때 이제 그때 주식의 신이라고. 네 주식의 신이라고 그렇게 장재원이 막 네. 비아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모르실 수가 없는 일이던데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임명될 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우크라이나 순방 중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격 결제로 제가를 하셨어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실 이거 청와대에서 인사하기 전에 이제 그 뒷조사 하잖아요. 거기서 파악될 만한 내용들이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사람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는지 동의하기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추천도 아니고 네. 대통령 추천이란 말이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추천의 네. 임명입니다. 청와대 추천 인사였죠. 예. 그럼 이게 민정이 추천하나 이런 거는? 영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주식으로 그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건 판결을 가지고 좀 주식질하는데
좀 뭐 어떻게 장난질 쳤다라고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건 그러니까 이념이 문제가 아니잖아. 네. 우리버 연구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기본적인 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부정 축제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필요하면 감사 같은 거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을 그냥 헌법재판관으로 앉혀버렸다. 하여튼 예, 굉장히 뼈 아픕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미선 그 재판관의 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인데 이 양반은 지금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미 답정로가 돼 있는 상태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사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재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인 측에서 그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피 신청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법률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네. 이제 뭐야 이 재판관 재척 사유가 재척 사유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뭐 배우자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 근데 또 형제니까. 예, 형제니까 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법률 위반의 성격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 네네. 안타깝게. 네. 근데 좀 그 자기가 정말 공정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네. 사실 스스로 네. 내려놔야 되는데 뭐 근데 지금 8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기도 하죠. 자기가 네. 이제 딱 그만둠으로써 네. 또 헌법재판소 자체에다가 부담을 안겨주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그런 착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탄핵 심판을 그냥 진행해도 무방하다. 네. 하지만 이제 앞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썼던 글에서도 말했듯이 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국민들이 최소한 수긍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원식이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려면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어떤 그 뭐 구성 비율 같은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네. 이 사람은 너무 좀 결격 사유가 많은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미 근데 임명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한 명 남은 한 자리 예, 거기다 마시가 이게 일단은 이걸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알겠어요. 왜 민주당에서 그토록 네. 그리고 우원식까지 네. 마은혁을 쑤셔 박아 넣으려고 하느냐. 네. 이거는 알겠더라고. 확실하게 이거 딱 보여요. 네.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네. 제가 한 명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도 재판관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이고 윤석열이 임명을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추천해서 네. 이제 임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1대1이네 현재. 네네. 그다음에 김복형 네. 재판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김명수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그다음에 조한창 여기는 이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임명한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입니다. 현재는 3대1이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네. 이가 있고요. 이제 문형배 이미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추천해서 네. 임명. 네. 정정미는 김명수 추천에 윤석열 대통령 임명. 그럼 이제 3대4 고성비가 다시 3대4가 되네. 그리고 마지막 정계선 네. 재판관이 이제 최근 민주당 추천으로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3대5네 현재 그렇죠, 고성비가.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으로만 따지면 3대5인 상황이야. 네네. 3대5인 상황인데, 근데 5명을 가지고는 이게 임명이 안 되거든. 그렇죠. 네. 제가 탄핵 인용이 안 되거든. 그쪽 인용이 안 되죠. 무조건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마시가, 하나의 마시가 도리가 있어야 된다. 예.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최근에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4대4로 기각이 됐죠. 4대4 기각이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김형두 재판관이 됩니다.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이 김형두 재판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향이 이렇게 막 이념적으로 굳어지지는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될 때 그 기각을 던진 4명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근거를 보면은 방통위가 회의를 할 때 그러니까 야, 2명 가지고 회의를 여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2명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과반으로 원래 방통위원이 5명이란 말이야. 그렇죠. 5명인데 네. 그때 2사람밖에 없었어. 이진숙이랑 또 다른 1명. 네. 2명이서 꼴랑 방통위원회 열어 가지고 네. 그 안건을 네. 통과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거죠. 네네 내세운 네. 거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4명은 그럴 수 있다. 네. 왜냐? 네. 그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네. 의사 정족수에 대한 네.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 네. 그래서 2명이 할 수 있다. 네. 2명이 꼭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1대1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둘이서 그렇게 해서 1대1로 다르면은 둘이서 합의해 가지고 안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네. 기각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념적이라기보다는 뭐 이념적이라고 막 대놓고 티를 낼 수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네. 이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민주당이 너무 쫄아 있다. 뭐 그리고 맛이 집어넣는다고 또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맛이가 없어도 네. 사실 윤석열의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방향으로 네.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MBN에서 1월 30일에 보도한 걸 보면은 이 작년 12월 12일에 경찰 조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 시작할 때나 종료할 때 대통령의 의사봉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뭐 네. 네. 땅땅땅 하고 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나는 이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그리고 합니다. 이름도 아주 그 뭐라 그러지? 회의록. 네, 회의록도 없었고. 회의록에 사인도 안 했잖아 그때. 네네.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국무회의를 시작한다는 개의 선언도 없었고 뭐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그런 절차도 없었고 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1월 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에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빠진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12월 11일 그 국회 질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그 국방부 장관 김용현 걔 네. 빼고는 상당히 많은 그 국무위원들이 네. 이거 자체를 국무회의로서 매우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허점이 많았다. 부당했다. 이렇게. 국무회의 네.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에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이게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판에서도 이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윤석열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위법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네, 거니까. 계엄에 대한 위법성 네. 이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계엄 후에 나온 포고령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불법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뭐 김용현은 그거 뭐 대충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치 개소리죠. 예, 개소리죠. 난 제일 황당했던 게 거기다가 의사들 뭐 복귀 안 하면 다 잡아 넣는다. 네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무리 뭐 윤석열이 뭐 임명을 하고 윤석열 뭐 그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이 되고 했는데 그냥 뭐 이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탄핵 기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은 매우 낮아 보이죠. 네네. 기각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뭐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기보다 그걸 기각시키려고 했을 때 내세우는 근거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법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 네네. 자체, 그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현재 8명 중에 네.
그러니까 6명이 되려면 네. 2명이 넘는 사람이 탄핵 기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헌법재판관이. 네. 2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억지 써야 되는 거야, 그냥. 좀 억지 써야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민주당이 마은혁을 고집하지 말고 네. 그냥 중립적인 인사 누구 하나 그냥 박아 넣으면은 뭐 깔끔하게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스무스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네. 오히려 헌재의 신뢰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우원식 얘기로 돌아가서 그 이제 뭐 판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최소한 수긍할 수 있고 그래서 소유 사태를 최소화시키려면은 다시 말하자면 그 헌재 판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재판관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알력 다툼 벌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임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일정도 지금 이 2명 이미선이랑 문영배 네네네. 퇴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아니면 지금 또 그런 법안도 지금 김종민이 냈나 그거? 예, 김종민이 발의하려고 네. 발의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는 그 새로 후임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할 수 있게. 계속 할 수 있게. 아유 김종민 아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딴 식으로 지금 그 막 관련 조항들을 이 상황에 끼워 맞춰가지고 누더기로 만들어가면서까지 판결을 그렇게 억지스럽게 기한 내에 내버리면은 그 판결이 어떻게 되든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고 나오는 거에 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네네. 그러면은 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이 과정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 아무튼 뭐 스무스하게 네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국회의장조차 네. 한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강짜 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이러면서 뭐 자기 말대로 해야 순리대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는데 아니거든 앞만 봐도. 당장에 박근혜 때 탄핵 됐을 때만 하고도 그렇죠. 네. 꼭 9명이 필요가 없잖아.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네. 거거든요. 이거 오로지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4월달 안에 끝내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게 상황을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변론인 측에 지금 헌재 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네. 4월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엉성해. 예. 좀 법리 싸움 벌이고 해서 좀 이렇게 그 충분히 말 그대로 이제 배틀이 붙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치열한 논리 다툼. 네 그런 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능한 건지 생각이 그냥 뭐 별로 그냥 의욕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키를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너무 키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도움이 안 돼. 혹시 이제 그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이렇게 어떻게 링크 타고 이렇게 유입되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경험을 옹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선거 부정론을 사실로 가정하고 계엄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을 과연 뭐 긍정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부정이 윤석열이 믿는 대로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벌려가지고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거 부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파묻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 네. 계엄해가지고 그래서 증거 하나라도 건져낸 거 있어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이만한 병신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사실로 믿는 관점이라고 해서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이따를 거면서 계엄을 했냐고. 그리고 정말로 선거 부정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고 치면은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진짜로 국회에 들어가서 총 두고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고 선관위 다 끄집어내고 해서라도 자료 확실한 증거들을 잡아가지고 그 국민들 앞에 던져놓고 선거 부정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지. 이따위로는 엉성하게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자기도 확신이 없었던 거, 저는 확신 없이 그냥 대충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욱해가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한심한 얘기들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겸 저질러 놓고 막상 또 탄핵이라 합치고 들어가서 지금 뭐 탄핵되고 나서 이제 구속돼가지고 재판 받는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재판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고 진짜 무능해. 엄청 네. 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했다.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위기 의식에 비해서 뭐 자기 재판에 임하는 행동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논리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네. 그래서 윤석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금 네. 파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관점이고 네. 이 뭐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것이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나 우원식이나 좀 자신감을 갖고 예. 순리대로 해라 이 새끼들아.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 자신감 못 갖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시한. 결과가 아니라 기한이죠. 기한. 기한? 이재명 판결 전에 나야 된다. 탄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대선 일정을 최대한 땡겨야 된다. 그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3월이면은 될 것 같은데 3월 말. 근데 뭐 이재명 선거법 재판 때문에 이재명도 3말 정도 지금 예상하잖아요. 이제 2심이 3월이죠. 네, 그러면 이제 2심 3월이니까 대충 그냥 맞을 것 같아. 뭐 최대한 땡기고 싶겠지.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관점을 비틀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이제 좌편향으로 쏠려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권 몇 바퀴 돌고 나면 우편향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 네. 그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게 과연 옳으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자꾸 이러면은 헌법재판소 자체를 그냥 없애야 될지도 몰라. 여기도 그냥 시험 쳐서 그냥 뽑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없애버리면 돼. 없애버리고 대법원에서 하면 돼. 그럼 또 이제 대법관 성향 또 문제 삼을 거 아니야. 근데 뭐 거기 대법관은 뭐 이제 그래도 판사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 왜냐면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미국 같은 데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죠. 하잖아. 네. 헌법 네. 판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법이랑 입법이랑 지금 자꾸 융화되어 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이거 분리 못 시키면은 법치주의 자체가 작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들 좀 안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권순위 50억 때문에 그런가 이게 사실 근데 그 전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와중에도 헌재도 이제 지금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그냥 스스로 권위만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뭐 이념 관련해서 지금 태클 걸지 마라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야 씨발 니들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처신 개판으로 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미선 같은 인간 그냥 대통령이 뽑아줬다고 납득을 하겠냐고. 당신 같으면 하겠냐. 입장 바꾸고 생각을 해보라고. 에이 참.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권위만 세우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인 사회인가. 뭐 그런 또 반문도 해보게 됩니다. 이 양반들은 어쨌든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지. 자신들이 신뢰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냥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온신속의 화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이 아주 또 막 이제는 밝아가지고 막 주식으로 뭐 2,800% 수익 내고 대단한 사람. 멋집니다. 네. 멋진 수익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울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좀 굉장히 뭐 하나 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어 이 상황에서. 네네. 그나마 최상목 대행이 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된다니까. 최상목 대행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크라트가 그나마 나라 안 망가지게 그냥 억지로 좀 하드 캐리가 없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경제부총리가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라서 참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요걸 봅시다. 이재명 지금 확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30일 날 평산마을 간 것도 이제 확장성을 위한 일환이 아니었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확장성의 도구로서 이제 다시 또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날이 이제 평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이제 추경 편성에 관해서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도 좀 그런 게
애초에 그 예산도 안 날린 거 민주당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민주당이 어른으로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이거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답을 하는 게 뭐 지금 이제 그 지원금 관련해서 그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을 고집할 생각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안을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지적하셨던 거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설 지났기 때문에 지원금 약발 떨어졌다. 그래서 지원금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기본 시리즈 폐기한다 그런 얘기도 저번에 했었잖아요. 아, 네네. 뭐 지금은 경제 성장이 더 성장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 시리즈 폐기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기본사회 특위위원장인가? 네, 그것도 뭐 내려놓는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일단 우리는 그런 소리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지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이재명이 기본소득 버린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언제든지 버렸다가 다시 또 주소 그 소리 소문 없이 쓱 다시 끼워놓고 그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와 관련해서 조기숙 씨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관련된 이게 들어갔잖아. 그 작년 8월달에 집어넣었어요. 네. 그거 지우면은 조금 더 믿어줄 수는 있지. 그렇죠. 네. 근데 강령에서 지워버리면 수정할 리가 있겠어? 그리고 저기 사단법인 기본사회 없애고 그거는 문 닫고 해야지. 사단법인이니까 뭐 하지만 거기 대표이사가 이재명 대장 멘토 대장인데. 그러니까 뭐 없애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없애라고 이렇게 막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겠지. 티나게. 뭐 이어가면서 그 조기숙 씨는 뭐 전향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향 아닙니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 양반 아마추어 맞아요. 아마추어 가치가 아니야. 아마추어 맞아. 쥐뿔도 모르는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세상 다 하는 것처럼 굴고 있어요. 아니 나는 오히려 조기숙 교수께서 아닌 거 알면서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거 네. 칭찬한다 이런 느낌으로 쓴 글일까봐. 뭐 본인은 아니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 진심으로. 뭐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좋아한대요. 아이씨. 그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이재명이 자기한테 잘해줘서 이재명 개인적으로 좋아한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취향 존중합니다. 취존입니다. 네. 많이 좋아하십시오. 네. 네. 행복하십시오. 좋아하면 행복하십시오. 행쇼. 네. 지역 상품권 타령을 이제 뭐 당분간 안 할 거예요. 하지만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잖아요. 다시 할 겁니다. 100%.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죠. 네. 지역 상품권 뿌려야 된다고. 뭐 그때까지 뭐 경기가 회복될 리는 없잖아 분명히. 그럼 또 경기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역 상품권 살려야 된다. 또 그 개소리 할 거예요. 이 상품권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번에 구도상으로는 최상목 대행이 이겼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의 상품권이 흥행이 꽤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때 이번 설 대목 시즌 때 오늘 상품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뭐 어마어마하게 네. 인센티브를 줘버렸으니까. 네, 최대 35%까지 땡길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죠. 그 오늘 상품권 쓰는 분들이 이거 최상목 대행이 밀어붙인 정책이다 그런 건 잘 모르겠죠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역 상품권 8위는 일단은 실패한 걸로. 일단은 막았어요 한 번은. 네, 한번 막았다. 만약에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그렇게 뿌려줬으면 민주당이 엄청나게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표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지역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엄청 세게 주게 됐다.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는 뭐 한 번은 막아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재명이 뭐 일관성을 이런 식으로 일관성 상실한 케이스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네네. 최근에 이제 하나를 보자면은 이제 팩트파인더에서 1월 28일 낸 기사인데 23일날 기자회견 때 이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강조를 했어요 이재명이. 네네.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강조를 하면서 기자 질답 시간에 이제 이재명 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그거에 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돼야 된다 국제적으로 이거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짜뉴스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 그 선거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폐지돼야 된다는 거 이거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지. 완전 모순이죠. 일관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언제는 기본소득이 뭐 제1의 경제정책이다 그래놓고는 그렇지.
이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소득 폐지한다 그러면 그럼 기본소득 경제정책 아니네. 그러니까 성장한다며. 존나 성장한다며. 겁나 성장한다며. 근데 성장을 위해서 잠시 접어. 이재명이 그동안의 주장대로하면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기본소득이에요. 그럼. 요즘 이제 다시 재발굴되고 있는 옛날에 그 10만 원 야바위. 네네. 그건 난 영상까지 있는 줄은 모르는데 이재명이 영상으로 직접 그러니까. 설명을 했더라 그거를. 이게 경제입니다. 네, 이게 경제입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10만 원이 한 바퀴 돌았다. 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 그 몇 번 말하자면 호텔이 10만 원 손해 본 건데. 그럼. 호텔 뒤통수 시계 맞았다. 마치 이제 문방구가 그 빌린 돈 10만 원 갚았다고 그걸 수입인 것처럼 그게 야바이잖아. 아, 개 야바이 진짜. 근데 아무튼 이재명이 과거에 말했던 거에 비춰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식의 어떤 지원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경제 정책이고 그렇게 돈을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은 돈 이상의 순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단지 여론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이거를 접는다는 거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강직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뽑아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제 저도 몰라 이 새끼 뭐 진짜 아휴.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진짜로 뭐 그 민생지원금 네. 추경 안 넣어도 좋다. 네. 막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최소한 추경 2배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라. 네. 예. 그게 맞지. 그렇죠. 너네 왜냐면은 뻔하잖아. 그 지원금, 지역 상품권 때문에 다 커트 시켜버리고 날려버리고 개꼬장 부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 7천억인가 그거 넣었지. 그렇죠. 지금 억지로 낀가 넣어가지고. 그렇죠. 완전 그 꼬장 부린 거거든. 이건 마치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판 많이 했잖아요. 이명박이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이제 그때 나왔잖아 대선 때. 네네. 근데 이제 취임을 왔더니면 경기 그때 이제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외부 요인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명박이 경제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산 얘기가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 살리기 위해 먼저 죽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이 하는 짓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은 성남시 때 했지. 모라토리엄 선언하려고.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꼬라지도 보면 추경을 하기 위해 예산을 짜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다니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냥 깔끔하게 얘기했습니다. 국정협의회 열어서 논의하자. 그렇죠. 거기 와서 얘기해라. 네. 거기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냥 뭐 특별한 묘수 같은 거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만 하고 있어요. 혹시 원칙대로. 근데 이제 워낙 상대방이 워낙 편법을 쓰다 보니까 그런 원칙들이 돋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언플해서 나대지 말고 네. 안을 정말 갖고 와서 네. 하던가. 그렇습니다. 뭐 그거 안 받아도 되면 그래. 갖고 와서 네. 협의해가지고 추경하면 돼. 그렇죠. 뭐 문제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네. 자 이제 2월이 됐습니다. 네. 이제 지금 완전히 음력으로 양력으로 2025년이 됐고요. 조금씩 날씨도 풀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주에는 깜짝 다시 한파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한 3, 4일간. 또 전기장판 시계 틀어야겠네요. 네, 영하 10도.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